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6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15년,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평범한 대한민국 아줌마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가게 문을 닫는 생활을 30년 넘게 해왔죠. 손님들은 제 반찬 솜씨를 칭찬해 주시지만 사실 저에게 가장 큰 자랑은 두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준 것입니다. 큰아들 민수는 올해 38살, 둘째 민철이는 35살입니다. 민수는 회사원이고 민철이는 공무원이죠. 두 아들 모두 착하고 성실하게 자라줘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네요. 그런 제가 오늘 이 사연을 쓰는 이유는 저처럼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친 부모님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부모 마음을 악용하는 사악한 인간들이 있다는 것을 혹독하게 알게 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일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은 큰아들 민수가 결혼 얘기를 꺼내면서 시작됐죠.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엄마, 저 이번엔 정말 괜찮은 사람 만났어요. 큰아들이 수줍게 웃으며 했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마흔을 바라보는 아들이 결혼을 못한 게 늘 마음에 걸렸던 저에게 그런 희소식이 또 없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야 다들 결혼을 늦게 한다지만 부모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동네 여자들이 애들 결혼에 대해서 물을 때마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쓴웃음만 지어야 하는 게 참 속상했어요. 큰아들은 어릴 때부터 내성적이고 소심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는 곧잘했지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어려워했죠. 그런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막상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연애는 잘 못하더라고요. 소개팅을 몇 번 하는 것 같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모양이었네요. 그랬던 아들에게서 괜찮은 사람을 만났다는 말을 들으니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동네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자라고 했는데 그 여자를 만나면서부터 아들 표정이 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더라고요. 아들이 연애하는 게 신기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니? 뭐 하는 사람이야? 제 물음에 아들이 행복한 얼굴로 대답했죠. 대기업 비서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저보다 3살 어린데 정말 착하고 상냥해요. 엄마도 분명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한 달 후, 저는 처음으로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날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한적한 카페에서 만난 며느리감은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긴 생머리를 얌전하게 묶었더군요. 은은한 화장과 예의 바른 말투를 보자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인상이 참 더할 나위 없이 좋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유미입니다. 민수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예비 며느리가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에 저는 마음이 놓였어요. 그날 카페에서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차분하게 제 말 하나하나를 귀 기울여 들어주더군요. 어머님이 혼자 두 아들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그 말을 하는 예비 며느리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걸 보며 이 애가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졌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예비 며느리가 망설이듯 말했어요.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예요. 가까운 친척도 없고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몰라서 걱정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부모 없이도 반듯하게 자란 예비 며느리가 기특하고 안쓰럽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혼 준비 걱정하지 말아라. 나도 딸 하나 갖는 게 소원이었으니 딸 시집 보낸다는 생각으로 내가 도와주마. 살림살이도 내가 장만해 줄 테니 부담 갖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해라. 제 말에 예비 며느리의 얼굴이 대번에 환해지더군요.
그 뒤로 결혼 준비가 빠르게 진행됐어요. 두 아이가 서로에게 푹 빠진 것 같아 미룰 이유가 없더라고요. 행복에 겨워 결혼을 준비하는 큰아들을 보며 저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혼집이었어요. 요즘 서울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다들 알고 계시죠? 아들이 남자치고는 알뜰한 편이지만 월급 모아 마련한 돈으로는 서울 변두리에 전세 얻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고민하던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아들에게 말했죠. 민수야, 신혼집은 엄마가 사줄게. 하지만 아들은 펄쩍 뛰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그 돈은 엄마 노후자금이잖아요. 아유, 뭐 내가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산다고.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게 엄마한텐 제일 중요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평생 반찬 팔아 모은 돈에 남편이 남겨준 퇴직금까지 보태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서울 10억짜리 34평 신축 아파트를 보는 순간 이 집이라면 우리 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아들 명의로 신혼집을 사줬습니다. 며느린 두 손을 모으고 공손하게 감사 인사를 하더군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면서 열심히 살게요. 예비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는 걸 보자 그렇게 결정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혼식은 화창한 주말에 열렸습니다. 높고 파란 가을 하늘이 두 아이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네요. 며느린 초대할 하객이 없다고 걱정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결혼식이었어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며느리와 턱시도를 입은 큰아들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유미 잘 챙겨라. 이제 네가 유미 보호자인 거야. 네, 저도 알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두 사람은 일단 아들이 살던 원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준 아파트 입주일이 한 달 정도 남아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이었죠. 결혼 날짜랑 입주일이 딱 맞으면 좋았겠지만 마음에 드는 식장을 선택하려니 입주일과 맞추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린 이런 상황을 크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긴 뭐 어디서든 둘만 있을 수 있다면 무조건 좋은 게 신혼이니까요. 그런데 결혼한 지 겨우 일주일 지났을 때 아들이 연락해서 깜짝 놀랄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저 싱가포르로 발령이 났어요. 뭐? 싱가포르? 아니 갑자기 왜? 회사에서 준비 중인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적임자가 저로 결정됐어요. 급하게 추진하는 사안이라 바로 가야 하고 최소 1년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신혼 일주일 만에 해외 발령이라니. 그럼 유미는 어쩌니? 유미는 일단 여기 남기로 했어요. 유미도 자기 일이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절 따라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유미 좀 잘 돌봐주세요. 아이 그거야 당연하지. 야, 아무리 이유가 있다고 해도 정말 너무하네. 새 신랑을 결혼 일주일 만에 해외로 보내다니.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아무리 회사 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도 혼자 남게 된 며느리가 걱정되더군요. 이런 생리별이 또 없을 것 같아 아이들이 너무나 짠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바로 아들네 집으로 찾아갔어요. 하지만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며느린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회사 일이 중요하죠. 이번 일 잘 해내면 민수 씨 능력도 확인되고 승진도 더 빠를 것 같다고 하던데요. 저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신혼인데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롭겠니? 내가 자주 오마. 아니에요. 어머님도 가게 때문에 바쁘신데 저한테 너무 신경 쓰시면 오히려 제가 불편해요. 저 정말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며느린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숨겨놨을 외로움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급하게 출국한 뒤에도 며느리를 챙기려고 노력했어요. 반찬도 만들어주고 청소도 도와줬죠. 그러다 결혼식을 올린 지 한 달이 넘어 새 집으로 들어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도 없이 혼자 신혼집에 들어갈 며느리가 걱정됐어요. 그래서 반찬 가게까지 하루 쉬며 이사를 도와주겠다고 했네요. 며느린 한사코 거절했지만 제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이사업체에서 어느 정도 정리해주고 가긴 하지만 소소한 부분은 주인 손이 가야 하기 마련이잖아요. 이사가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며느리와 바닥에 주저앉아 짜장면도 시켜 먹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 이게 또 색다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짝반짝한 신혼살림을 보니 갑자기 해외에서 근무 중인 아들 생각이 많이 나더군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물었죠. 민수랑은 자주 통화하니? 그럼요. 어제도 이사 잘하라고 연락했더라고요. 저 혼자 놔두고 걱정이 많은가 봐요. 그래? 이 녀석 뼈 빠지게 키워봐야 소용없구나. 요즘 어미한텐 통 연락이 없는데 마누란 잘 챙기네? 어머, 제가 눈치가 없었나 봐요. 아무래도 저 혼자 지내니까 민수씨가 걱정이 많이 되는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저는 농으로 한 얘기였는데 며느린 당황하며 진심으로 미안해했어요. 저는 그렇게 순수한 며느리가 귀엽고 예뻐서 웃으며 말했네요. 아유 섭섭하긴. 둘이 사이좋게 지내는 게 보기 좋아서 웃자고 한 소리다. 외로울 때는 나랑 민철이한테 전화해서 밥 먹자고도 하고 집에도 놀러오고 그래라. 알겠지? 네 어머님. 그렇게 웃으며 정리하다 보니 어느새 작은 방 하나만 정리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겠더라고요. 그때 며느리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 관리실에 가서 차량 등록 좀 하고 올게요. 차 번호를 미리 등록해놔야 해서요. 오냐 그래 다녀와라. 나머진 내가 천천히 정리하고 있으마. 아니에요 어머님, 급한 거 아니니까 작은 방은 저 혼자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쉬고 계시면 제가 다녀와서 모셔다 드릴게요. 전 그런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막상 혼자 남으니 정리 덜 된 작은 방이 신경 쓰이더군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 테이프가 감긴 채 놓여있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뭔가 했더니 며느리가 결혼 전부터 써오던 물건이 들어있는 상자더군요. 그래서 그건 그냥 놔두고 다른 상자를 열어보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개인적인 물건이기도 하고 괜히 제가 잘못 건드리면 며느리가 정리하기만 번거로워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상자 구석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며느리의 사진이 보였어요. 저는 당연히 아들의 결혼 사진일 거로 생각해 반가운 마음에 얼른 그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죠. 부케를 들고 환하게 웃는 며느리 옆에 서 있는 남자는 제 아들 민수가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결혼식 날 메이크업을 받은 아들을 못 알아보는 건 아닐까 해서 눈을 크게 뜨고 다시 살펴봤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건 아들이 아니었죠. 저는 놀란 마음에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내 아들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지만 아무리 들여다보고 또 봐도 그건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때부터 갑자기 손이 떨리고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결혼한 건 분명히 제 아들이었는데 그럼 눈앞에 있는 그 사진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놀란 마음에 일단 사진을 주머니에 넣고 얼른 상자를 다시 닫았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거실로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는지 저를 향해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덕분에 외롭지 않게 이사했어요. 피곤하시죠? 얼른 가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유 괜찮다. 내가 알아서 가면 되지. 피곤한 사람이 무슨. 지금 퇴근 시간 걸려서 지하철 타고 가시려면 힘드실 거예요. 아니다 정말 괜찮아. 나는 늘 지하철 타고 다녀 버릇해서 힘들지 않아. 정작 이사하느라 네가 힘들었을 테니 오늘은 일찍 자거라. 문단속 잘하고. 그래도 며느린 계속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제가 극구 사양하자 결국 수긍하더군요. 머리가 복잡한 상태에서 며느리와 같은 차를 타면 제가 불쑥 사진에 대해 물을 것 같아 일부러 피하려고 한 겁니다. 뭔진 모르지만 그렇게 쉽게 물어도 될 일이 아닌 건 확실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사진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둘째가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전 망설이다가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민철아, 이것 좀 봐. 이게 네 형 아닌 거 확실하지? 둘째는 사진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당연하죠, 엄마.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형수 아니에요? 그래, 신부는 유미가 확실한데 남자가 앞만 봐도 너희 형이 아니잖아. 근데 이게 형수 짐에서 나왔단 말이야? 둘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상하네. 결혼 사진이 분명한데 형한테 연락해 봤어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어요. 혹시 몰라서 아까 집에 오면서 연락해 봤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어. 출장 가고 나서는 한 번도 통화를 못했어. 벌써 2주가 다 돼가는데. 너희 형수하고는 어제도 연락했다고 하더라고. 둘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형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적어도 최근엔 연락한 적이 없지만 지금 다시 전화해 볼게요. 하지만 둘째도 역시 큰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쯤 되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어요. 결혼 전에도 나가 살던 큰아들은 아무리 바빠도 2, 3일에 한 번씩은 꼭 안부 전화를 하던 녀석이거든요. 결혼하고 해외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연락이 안 된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죠. 하지만 그날 수십 번의 전화에도 큰아들과는 통화가 되지 않았고 저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잠 못 이뤄야 했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의 동태를 살피러 아들네 신혼집에 몇 번 더 찾아갔어요.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집안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순 없지만 아들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는다고나 할까요? 아닌 게 아니라 제가 갈 때마다 신혼집에서는 아들의 물건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유미야, 민수 구두는 어딨니? 너 혼자 있으면 위험하니까 현관에 남자 구두 하나 두라고 했잖아. 괜찮아요. 그 신발 너무 낡은 것 같아서 버렸거든요. 민수 씨한테 물어보니까 귀국하면 새로 사겠다고 그냥 버리라고 하던데요. 그래? 너랑은 언제 통화했니? 거의 매일요. 어머님한테도 연락드리라고 했는데 워낙 시간이 없나 봐요.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제 마누라한테 눈이 돌아갔다고 며느리와는 매일 통화를 한다면서 저와 동생의 전화는 받지도 않을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아들과는 여전히 연락되지 않고 결혼 사진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한 채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갖가지 핑계를 대며 며느리가 사는 신혼집에 찾아갔어요. 뭔가 하나라도 제 궁금증을 풀어줄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였죠.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서 인기 있는 반찬을 갖다 주겠다는 핑계로 찾아간 날이었어요. 속이 안 좋다며 소화제를 찾는 척 거실에 있는 서랍들을 뒤져보다 우연히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그중에 아들 이름이 적힌 서류가 있어서 무심코 들여다보다 화들짝 놀랐네요. 바로 보험 해약 서류였거든요. 유미야, 이게 뭐니? 민수보험을 왜 해약해? 제 말에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제 손에서 서류를 낚아채듯 빼앗아 가더군요. 이거 민수씨가 싱가포르 가기 전에 해지했어요. 별 필요 없는 보험 같은데 돈만 잡아먹는다고 하던데요. 하지만 전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확실한 건 없었지만 이 어미의 촉이 계속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에도 여전히 큰아들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더는 기다릴 수 없었던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직접 아들의 회사에 가서 따로 연락할 수 있는 번호가 있는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이 일하던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로비에서 만난 안내 직원에게 이렇게 물었네요. 저 김민수 과장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싱가포르 출장지에 핸드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연락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제 말을 들은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전화기를 들어 누군가와 통화하고는 다시 제 얼굴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네요. 저 김민수 과장님은 지난달에 퇴사하셨다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말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네? 퇴사라니요? 그럴 리가... 틀림없어요. 혹시나 하고 지금 인사팀에도 확인했는데 지난달 15일자로 퇴직 처리되어 있네요. 그맘때는 아들이 결혼한 직후였는데 뚱딴지 같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럴 리가... 해외 발령 때문에 싱가포르 간다고 했는데? 싱가포르 발령이요? 그런 기록은 없는데요. 확실히 퇴직하신 거 맞습니다. 저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간신히 몸을 추스르고 회사를 나왔지만 도저히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민수가 회사를 그만뒀다고? 그럼 싱가포르는 뭐고 그동안 연락이 안 된 건 다 뭐란 말이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철아, 큰일 났다. 네 형이 회사를 그만뒀대. 싱가포르 간 게 아니라 퇴직했다고. 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도 모르겠다. 회사에서 직접 확인했는데 지난달에 퇴직했다고 하더라. 결혼하고 바로 그만뒀대. 전화기 너머로 둘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일단 집으로 가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그리고 형수한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아셨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질문들이 어지럽게 뒤엉켜 정신을 차릴 수 없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민수는 왜 거짓말을 한 거지? 아니, 정말 민수가 거짓말을 한 게 맞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 억지로? 1시간쯤 뒤 둘째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더군요. 엄마, 이거 심상치 않은 일인 것 같아요. 형이 회사를 그만두고도 거짓말을 했다는 건데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 어쩌면 좋니? 너희 형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둘째는 잠시 고민하는 것 같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친구 중에 강력계 형사가 있어요. 진욱이라고.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한 사이인데 형 찾는 거 도와달라고 부탁해 볼게요. 그래, 빨리 민수부터 찾아야 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알아야겠다. 둘째는 망설임 없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욱아, 나 민철이야.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형 좀 찾아줄 수 있어? 전화통화가 끝나고 둘째가 말했습니다. 진욱이가 도와준다고 했어요. 일단 형 핸드폰 위치 추적부터 해보겠대요. 그리고 출입국 기록도 확인해 보고요. 이틀 뒤 둘째의 친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의 바르고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젊은 형사였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진욱입니다. 민철이한테 형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히 몇 가지 알아봤거든요. 그러고는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일단 형님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봤는데요. 최근 신혼여행 다녀온 뒤로 출입국 기록이 없습니다. 싱가포르는커녕 해외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그럼 민수가 한국에 있다는 거네? 네, 맞습니다. 근데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해봤는데 계속 꺼져 있어서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었어요. 그럼 도대체 애가 지금 어디 있다는 거지? 얼마 전에 공황장애로 고생을 좀 했는데 그건 괜찮겠지? 공황장애요? 그래,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은지 좀 힘들어하다 얼마 전부터 병원 치료받으며 약도 먹었어.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뭐든 단서가 될 만한 걸 더 열심히 찾아볼게요. 그 말에 저는 아들 친구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발벗고 나서주니 정말 고마워. 친구 형님이면 제 형님이나 마찬가지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반드시 형님 어디 있는지 찾아드릴게요. 김 형사는 눈에 힘을 주며 다짐하듯 말했지만 저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큰아들이 너무나 걱정됐습니다. 제발 무사하기만 바라며 애를 태워야 했죠. 그런데 그맘때부터 이상한 일이 한 가지 더 일어났어요. 아들네 신혼집에 가려고 며느리에게 연락하면 갖가지 핑계를 대며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회식이 있어서 많이 늦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바빠서 통청소를 못했어요. 집안이 너무 엉망이라 어머님이 오시면 제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몰래 가보려고 시도도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어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기에 일주일 넘게 지난 어느 날 김 형사가 할 말이 있다며 집으로 찾아왔어요. 형님이 사라진 것도 문제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있어요. 제가 김유미 씨에 대해 조사를 해봤는데 그러더니 서류를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김유미 씨 미혼이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미혼이 맞지만 최진호라는 남자와 5년째 동거 중이고 2살짜리 아이까지 있는 걸로 밝혀졌어요. 아니 그게 무슨... 그 결혼사진에 나온 남자가 바로 사실혼 관계 남성입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 법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는 현재 남자의 아이로만 신고돼 있고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아이가 있다니, 그것도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유미는 왜 우리 민수하고 결혼한 거지? 제 말에 김영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돈 때문이겠죠. 최진호는 변별한 직업이 없는 백수고 김유미도 비서가 아니라 임시직을 전전하고 있었어요. 각자 빚도 상당히 많고요. 빚이라고?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까지 있던 며느리가 제 아들에게 접근한 것도, 결혼을 서두른 것도 모두 돈을 노리고 계획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짓을 벌이려고... 그걸 지금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론 형님이 사라진 일이 사실은 남자가 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신혼집에 뭐 이상한 거 없었나요? 지난번에 내가 말한 대로 우리 민수 보험 해약 서류가 있었어. 그리고 민수 물건도 자꾸 없어지는 것 같고. 근데 내가 더 가서 살펴보려고 하니까 갑자기 비밀번호가 바뀐 거야. 말로는 집이 너무 지저분해서 내가 가는 게 부담스럽다는데 혹시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제 생각이 틀리지 않다면 지금 그 집의 사실혼 관계 남자와 아이를 끌어들여 함께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라고? 그래서 갑자기 비밀번호도 바꾸고 어머니를 오지 못하게 한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걸 시작으로 여자가 형님을 상대로 무슨 짓을 꾸미는지 차근차근 알아봐야겠어요. 근데 어떻게 증거를 모으지? 제가 며칠 동안 잠복해서 사진을 찍겠습니다. 최진호가 그 집에 드나드는 걸 포착해야 해요. 그게 나중에 여자가 벌인 일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단서와 증거가 될 거예요. 그렇게 김영사의 잠복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3일 뒤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다시 찾아왔어요. 제 생각이 맞더라고요. 그 집에서 사실혼 관계의 남자가 나오는 걸 찍었습니다. 최진호가 아침에 운동복 차림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낮은 아이 대놓고 김유미랑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도 했어요. 저녁에 둘이 다정하게 장까지 봐서 들어가더라고요. 영락없이 아이 가진 신혼부부의 모습이었죠. 사진을 보니 미친듯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 시간에도 제 아들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은 없는지 생사도 알 수 없어 미칠 노릇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와 사실혼인 남자는 아들도 없는 신혼집에서 행복한 가족놀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머님, 더 심각한 걸 발견했어요. 더 심각한 일이라니. 부동산 중개업소에 확인해봤더니 형님 명의의 그 아파트가 매물로 나와 있었어요. 이미 계약금까지 받은 상태고요. 뭐라고? 내가 산 그 집을? 네, 11억의 매물로 내놨고 계약금은 이미 받았다고 합니다. 잔금 치르고 이사하는 날이 2주 뒤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도 없이 혼자 아들 둘을 키우느라 평생 고생하며 모은 돈으로 산 집을 이런 식으로 빼앗기다니. 아니 민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게 그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부동산 CCTV를 확인해보니 최진호,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 그 남자가 형님 행세를 하는 것 같았어요. 계약서 살펴보니 형님 신분증과 도장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외모도 비슷하게 꾸몄더라고요. 안경테나 머리 스타일. 그 얘기를 듣던 둘째 아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돈은 못 참겠어요. 당장 가서 그 인간들 때려 눕혀야 화가 풀릴 것 같아요. 민철아, 진정해.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어. 그러다 영영 형님의 소재 파악이 안 되면... 김영사가 진정시키자 아들이 이를 악물고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두 사람이 신혼집을 점유하고 있는 것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 정황 등 이제 증거는 충분한 것 같아요. 내일부터 바로 정식으로 수사 들어가고 동시에 부동산 거래 정지 가처분 신청도 하겠습니다. 다음 날 김영사와 다른 경찰관들이 신혼집을 덮친다고 했어요. 저는 아들과 김영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동행했죠. 뻔뻔한 며느리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꼭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집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시죠.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죠. 문을 연 남자가 언뜻 보면 정말 민수와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역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경찰이라는 말을 들어서인지 남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헌데 그 뒤로 거실에서 며느리가 아이를 안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정말로 2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더라고요. 김 형사가 남자에게 영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김윤미, 최진호, 당신들을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잠깐,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깜짝 놀란 며느리가 소리쳤지만 경찰관들은 이미 2사람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하죠? 한 경찰관이 묻자 김 형사가 말했어요. 일단 아동보호소에서 임시 보호해야 할 것 같네요. 부모가 다 죗값을 치러야 할 테니. 집안을 수색하자 충격적인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아들의 신분증과 도장, 통장, 그리고 위조된 각종 서류들, 도저히 발뺌할 수 없는 증거들이 넘쳐났죠. 김 형사가 압수품을 정리하며 설명했습니다. 2사람의 수법은 뻔했어요. 형님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걸 알고 김윤미가 일부러 접근한 것 같더라고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걸 이용하려고 한 거죠. 형님이 자주 다니는 카페에서 김윤미가 테이블 위에 있던 형님의 약봉지를 우연히 본 것 같아요. 요즘은 약봉지에 어떤 증상에 쓰이는 약인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좋아했는데. 저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며느리를 향해 소리쳤어요. 너 정말 무서운 인간이었구나. 민수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벌일 수가 있어? 이 나쁜 계집애야. 너 우리 민수 어떻게 했어? 당장 말하지 못해? 어머님, 도대체 무슨 오해를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이러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저 남자는 예전부터 저를 스토킹하던 남자였어요. 저랑은 아무 사이도 아닌데 제가 혼자 사는 걸 알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와 괴롭힌 거라고요. 어머님, 제 말 믿어주셔야 해요. 그 뻔뻔한 목소리에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경찰서로 연행되는 며느리와 남자를 보며 내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이제 아들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가슴이 뛰기도 했죠. 헌데 2인간은 경찰에 잡혀가서도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제 아들이 어디 있는지 말하지 않았어요. 결국 장장 5시간에 걸친 조사 끝에 김 형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 드디어 형님의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정말이니? 우리 민수 지금 어디 있는 거야? 김 형사가 노트북에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정신과 병원이에요.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폐쇄병동이라는 말에 저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런 저를 재빨리 부축했죠. 엄마, 정신 차려요. 그래도 형 찾았잖아요. 폐쇄병동이라니. 그런 곳에 우리 민수가 왜? 하지만 김 형사가 전한 충격적 진실은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입원 날짜를 확인해봤는데요. 형님이 싱가포르에 간다고 하신 그날 입원했더라고요. 그리고 입원 당시 보호자가 배우자 김윤미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민수를 정신병원에 데려다 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지금까지 날 속인 거구나.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김 형사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병원 기록을 확인해보니 그동안 면회도 한 번 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상 방치나 유기와 다름없죠. 그 말에 둘째 아들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형을 병원에 가둬놓은 거잖아. 그 말에 김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을 병원에 가둬놓고 그 집과 재산을 차지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험이랑 예금도 다 해약했고 부동산까지 노렸으니까요. 김 형사의 말을 듣다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오르다 못해 현기증까지 느껴졌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아들의 행복을 위해 어렵게 마련한 집을 꿀꺽하려는 것도 모자라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시키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때 조용히 곁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둘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일단 제가 내일 당장 제주도 가서 형을 만나볼게요. 형 상태 확인하고 가능하면 퇴원 절차도 알아보고요. 나도 같이 갈게. 하지만 아들은 절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니 저 혼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형이 무사히 병원에 있다는 건 확인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저는 그날 밤도 역시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제주도 어느 병원에 갇혀 있을 큰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다음 날, 둘째는 회사에 급하게 휴가를 신청하고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저는 안절부절 못하며 연락을 기다렸어요. 오전이 지나자 둘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형 만났어요. 저는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간신히 물었네요. 그래, 민수는 어때?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둘째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이 너무 야위었어요.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로요. 그리고 계속 약을 먹어서 그런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못 알아보고. 우리 민수가 어쩌다 그런 일을... 형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나서 한 말이 그 여자가 자기를 속였대요. 처음엔 공황장애가 걱정된다면서 실력 좋은 의사가 있으니 진료받아보자고 형을 설득한 모양이에요. 형은 결혼도 했으니 어서 건강을 찾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못된 짓을 벌이다니. 갈아 마셔도 시원찮을 것들. 형은 그 여자 권유로 회사도 그만두고 우리한텐 출장 간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제주도를 오가며 치료받을 생각이었나 봐요. 근데 진료만 해보자던 그 여자가 형을 강제로 입원시키고 도망쳐버린 거예요. 형은 그냥 공황장애만 겪고 있을 뿐이었는데 여기선 중증 조현병 환자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내내 눈물이 멈추질 않았네요. 제가 무슨 죄를 지어 아들이 그런 악독한 여자에게 속은 건지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분노가 끓어 넘쳤습니다. 형이 나가려고 발버둥 쳤는데 그 여자가 의사한테 형이 자해 위험이 있다고 거짓말했대요. 그래서 더 강한 약을 쓰고 묶여있기도 한 것 같아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감히 내 아들한테... 그날 밤 저는 김영사와 함께 두 아들이 기다리는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경찰에 공문을 가지고 가서 큰아들을 데려오기 위해서였죠. 병원은 상황을 파악하고 퇴원 절차를 진행해줬습니다. 민수야! 병실에서 나오는 아들을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2달 만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들을 꼭 껴안았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바보같이 속아서...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널 속인 것들이 인간 쓰레기인 거지. 그날 마흔을 바라보는 아들이 제품에서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온 뒤 즉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강제로 투여된 약물 때문에 몸이 많이 상해 있었지만 다행히 회복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얼마 뒤 사기꾼들을 처벌하기 위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것 중에는 며느리 사실혼 남자가 아들로 위장해 찍은 사진들도 있었어요. 은행에서, 부동산에서, 심지어 관공서에서도 버젓이 제 아들 행세를 했더군요. 검사의 논고가 이어졌습니다. 피고인들은 치밀하게 계획된 결혼 사기를 통해 피해자의 인생을 파괴하고 전 재산을 갈취하려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기를 넘어선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그러자 며느리 측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하는데 그것도 가관이었습니다. 김유미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미혼모로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남의 아들을 정신병원에 가둬놓고 어쩔 수 없었다고? 제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이 정숙을 요구해 억지로 이를 악물며 화를 참아야 했네요. 정작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인간들은 반성하는 기미도 없었습니다. 저도 어린아이랑 살 길이 막막해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며느린 고작 그 한마디 했어요. 진정한 반성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사실혼 남자는 더했습니다. 전 그냥 유미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역겨웠어요. 재판부가 휴정을 선언하고 잠시 뒤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김유미에게 사기, 감금,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최진호에게도 같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며느린 망연자실한 표정이었고 남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군요.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는데 담당 검사가 다가왔습니다. 그 아파트 매매는 무효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피해 보상금도 민사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큰아들의 팔을 잡고 법원을 나오면서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나긴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이 조용히 말하더군요. 엄마, 전 왜 이렇게 바보 같죠?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다니. 작정하고 속이는데 장사 없는 법이야. 제발 자책하지 말아라. 엄마랑 민철이 아니었으면 전 정말 평생 그 병원에 갇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때 둘째가 형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형, 이제 다 끝났어. 깔끔하게 잊고 새롭게 시작하면 돼. 그날 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비록 힘든 일을 겪었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된 시간이기도 했네요. 그 뒤로 두 사기꾼이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큰아들은 꾸준히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해 나갔어요. 무리하게 투약된 약물들의 후유증이 있었지만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엄마, 저 이제 거의 다 회복됐대요. 다음 달부터는 다시 일자리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의 밝은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어둡고 축 처져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예전의 아들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천천히 해, 무리하지 말고. 한편 두 사기꾼의 아이는 위탁가정에서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이에겐 죄가 없으니 부디 아이만은 제대로 잘 자라주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 뒤로 시간이 흘러 봄이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은 전보다 작지만 가족적인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공황장애로 인해 사람들의 시선을 부담스러워했지만 동료들의 따뜻한 배려로 금세 적응했고 대기업에 다닐 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기까지 했죠. 엄마, 저 이번 주말에 회사 사람들이랑 등산 가기로 했어요. 그래? 잘 됐네. 운동도 하고 좋지. 큰아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번엔 둘째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 소개할게요. 제 여자친구 은지예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유은지입니다. 단정하고 예의 바른 아가씨였어요. 초등학교 교사라고 했는데 첫인상부터 신뢰가 갔습니다. 민철 씨한테 그간의 집안 이야기 다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혼자서 두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시고 어려움도 다 극복하시고.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네요. 헌데 둘째도 여자를 만나게 되자 걱정이 많이 되는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과하다 싶게 상대의 부모님과 직장, 교우관계 모든 것을 확인했죠. 그러더니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다며 안심하더라고요. 형일 때문에 제가 좀 예민해졌어요. 은지한테도 미안하긴 한데 다 이해해 주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하나하나 보답해야죠. 잘했어.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그래도 한번 그런 일 겪었다고 모든 사람을 불신할 순 없으니 우리도 그만 그 기억은 잊도록 노력하자. 네, 그럴게요. 큰아들도 동생의 연애를 축하해줬습니다. 은지씨, 우리 민철이 잘 부탁해요. 겉으론 까칠해 보여도 속은 정말 따뜻한 녀석이거든요. 네, 잘 알고 있어요. 여자는 어려운 자리에서도 잘 웃으며 싹싹하게 대답도 잘했어요. 그 후로도 종종 집에 놀러와 같이 저녁을 먹곤 했죠.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드는 저녁 식사 자리가 참 행복했습니다. 비록 아픈 상처를 겪었지만 그로 인해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1년 뒤에 큰아들도 다시 소개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둘째 아들의 여자친구가 자신의 선배를 소개해 준 거예요. 엄마, 저요. 이번엔 정말 천천히 알아보고 결정할 거예요. 최소한 1년은 만나봐야겠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급할 거 없지. 저는 아들이 용기 내어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자체로도 기뻤어요. 그래서 조용히 그런 아들을 응원해 주기로 했죠. 김영사,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준 둘째 아들의 친구는
우리 가족과 막역한 사이가 됐습니다. 가끔 집에 놀러와서 같이 저녁도 먹고 두 아들과 형제처럼 잘 지냈죠. 저도 평생의 은인으로 여기며 잘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큰아들은 여전히 소개로 만난 여자와 진지하게 교제 중입니다. 간호사로 일하는 아가씨인데 민수의 과거를 다 알고도 이해하고 받아주는 따뜻한 사람이에요. 둘째는 여자친구와 올가을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철저하게 확인하고 또 오랜 시간 서로에게 맞는 사람인지를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 저도 안심이 됩니다. 가끔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아직도 소름이 돋습니다. 순진한 내 아들을 노려 접근한 악마 같은 여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 그리고 하마터면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순간들. 하지만 이젠 그 아픔도 우리 가족을 더 강하게 만든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됐거든요. 오늘도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 가게를 엽니다. 가끔 가게에 오시는 손님들이 이렇게 묻기도 해요. 아이, 사장님, 요즘 아드님들은 잘 지내시나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둘 다 건강하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젠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럼 여러분도 눈부시게 소중한 일상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